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녹화한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이 임시 조치로 현실적일 수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회동 의혹을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과 추미애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다가 추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대통령 유엔 참석 의미 그리고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어떤 활동하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다자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준비 태세를 좀 업그레이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곧 다가오는 10월에 있죠. 그래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로 합의가 된 어떤 외교의 큰 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다른 이제 국가들까지도 초청하는 그런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2일에 뉴욕에 도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와 그다음에 뭐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을 하고요. 23일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 대한민국으로서의 복귀를 좀 선언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알리면서 또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외교 비전을 밝히게 될 계획도 있고요. 그래요.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 토의를 주재하게 되고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행사를 진행한 뒤에 이제 뭐 투자 관련한 행사를 진행한 뒤에 귀국을 하게 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네. 다자 외교 측면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정상 외교 면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바쁜 일정 같은데 10월 달에 우리 에이펙 회의가 우리 경주에서 있으니까 그런 관련 얘기들도 좀 이렇게 살짝 만나서도 정상들한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 전에 외국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몇 군데 했는데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특히 상업 거래에 있어서는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죠. 그건 이미 문서상으로 서로 얘기된 것인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한미 간 통화 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라는 이런 거액을
미국 요구대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고 지난주에 타임즈 인터뷰에선 미국 뜻대로 받아줬다가는 탄핵 당했을 것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그걸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는 거다. 다 뭐 협상은 타결해야겠지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문제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네.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정도, 그냥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협상하고 나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냥 대출 보증하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아니다. 그거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거고 그 용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할 거다. 근데 이제 이거 처음에 막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김용범 실장이 그 문명 국가에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막 기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일본이랑 그렇게 합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본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5 그리고 이제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이런 협상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좀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대미 무역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산업 구조도 비슷하다 보니까는 비슷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 미일 간의 이 통화 스와프도 체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통화 스와프도 체결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는 만약에 진짜 이 미국의 3,500억 달러가 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화 유출인 거잖아요. 네, 일본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죠. 상황이 다르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율이 오르고 또 이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인 거죠. 네. 자, 녹취 하나 들어보고 두 분께는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찾았고 산업단지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을 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 관련 책임자 당장 경질하십시오. 둘째,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세 협상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셋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설픈 반미 선동, 반 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반드시 삼가해야 될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꼬일 대로 꼬인 대미 관세 협상을 처음부터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합의가 안 되는 게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나 잘 못해서인지 미국 측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하튼 야당에서는 뭐 세 가지 1, 2, 3 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된 관세 협상은 있는 그대로 낱낱이 협상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 부분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왜 합의를 안 했냐 이거를 뭐 처음에 초반에 정상회담 때 지적을 했을 때 합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런 거를 이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합의가 잘 됐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큰 틀에 얼개만 그거 있으면서 합의 잘 됐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주장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합의문을 쓰고 왔어야 된다는 건지가 저는 궁금해요. 지금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게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쏘라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우리나라가 모두 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의 이 외화를 유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조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네. 사실 그런 어떤 대미 투자의 방식이라든지 시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이견이 있고 이 이견은 제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측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뭐 자꾸 이제 일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일본은 잘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제 상황도 다른 것이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이제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관세 인하를 약속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굴욕적인 합의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을 했다라는 게 마치 거짓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일단 합의문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으로는 유리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거는 뭐였냐면 당시 미국 갈 때 어떤 우려가 있었냐. 이 농축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돌발적인 어떤 뭐 주한미군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요구사항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국민들이 우려하실 만한 민감한 쟁점들은 얘기가 되지 않았고 기존의 협상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잘된 회담이었고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마치 국민들을 속였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과의 큰 협상을 진행하니까 신주호 대변인님, 우리가 뭐 국익 차원에서 하나로 뭉쳐야 될 수도 있고 또 뭐 물론 야당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판이 뭐 미국 쪽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협상의 특성상 이 둘째 요구 낱낱이 밝혀라. 그다음 뭐 세 번째 요구도 비슷한 건데 어떤 상황인지 이게 사실 국회는 비공개로 보고를 할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을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협상단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를 하면서 또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미국 쪽에서 막 막무가내로 나오면 타결을 빨리 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이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를 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것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3,500억 불이라는 이 막대한 금액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 협상 당국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조달하려고 했는지 국민들께 낱낱이 설명을 드려야지 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해하고 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와 협조하고 발을 맞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은 것은 마치 회담 직후에는 한미 간의 관계가 앞으로 더 돈독해질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그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발에 쇠사슬을 차고 그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이상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협상을 했길래 대체 미국이 이 오랜 우방인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속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고 이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에 더 진척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제가 먼저 그 말씀하시죠. 네. 제가 약간 다른 질문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동수 이제 대표님. 저는 그 합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주장이 여기에 약간 좀 어떤 함의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문 없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미국이 팩트 시트라는 거를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팩트 시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는 1,500달러 빼고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어디 투자할 건지 니네 이거 좀 약속해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측의 입장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명시를 하고 이 사인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는 합의문은 이제 도출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남아공 대통령 트럼프랑 회담하러 갔다가 이제 그 앞에서 엄청 구박받고 왔잖아요. 이런 일은 막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잘 띄워주고 왔다는 점에서 합의문은 없지만 좀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판한 쪽에서는 결국은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와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 봉변을 당하고 온 정상들은 투자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그 국민의힘이 그 어떤 그 부품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현장을 가고 그 단지에서 산업 단지에서 한 것도 뭐 이런 겁니까? 우리 제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협상이라도 정말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 만약에 정부 측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고 진짜 진심으로 이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동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일본보다도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근데 그렇게 관세가 높은데 아니 관세가 같아도 일본과 한국 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그전에 관세가 우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과 그 임직원 이하 가족들을 봉양하기 위해서라도 이 협상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지금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께서 알 수 없게끔 한 그런 비밀들이 있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협상이 잘 된 것처럼 포장을 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네. 자,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다. 이게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이시고. 아니 그때 외신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고 어떤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라든지 그 상황에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려했던 그런 돌발적인 어떤 위험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외교적으로 좀 관리를 했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저는 언론의 평가도 그러니까 국내외 할 것 없이 괜찮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면 합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익에 부합하는 관점에서는 서둘러서 뭔가 이제 문서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익도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조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금액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합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큰 리스크가 되고 국익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정은 두 사람이 북핵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거의 뭐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 BBC 인터뷰에서 북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는 대신에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은 임시 비상조치로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좀 이 북핵 문제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전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주장은 지금 북한이 매년 한 15기에서 20기 정도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으니까는 이걸 막을 수는 없으니 임시 비상조치로서 이 핵을 동결하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비핵화하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과연 북한이 이 핵무기를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연방 안에 있다가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좀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는 1994년에 이제 미국, 영국, 러시아가 같이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걸 체결을 하고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핵화를 하고 NPT 가입을 하고 이제 이 무기 갖고 있던 거는 다 이제 뭐 러시아에 넘겨준다. 그 대신에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20년 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침공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니까 또 이제 지금 이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전례를 봤는데 과연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할까? 만약에 그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정은과 트럼프가 1기 때 만났던 2018년, 2019년,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이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 뭐 거의 군사 동맹 비슷하게 돈독하고 또 중국과도 다시 신뢰를 쌓고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핵을 포기하라 그래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예,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발언이 그것도 약간 현실화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뭐 현실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핵 만드는 거하고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하는 건 좀 별개인 측면이 있잖아요.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은 좀 벗어나자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이 아니라 100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50이라도 뭔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은 분명한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만을 요구했을 때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를 통해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민 최고위원 얘기는 어차피 처음부터 막 100%를 하면 더더욱 꿈쩍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약간 그 중간선을 함으로써 우리 최종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이게 비핵화라는 문제는 중간 지점이 없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 이 양갈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핵 그 개수 자체로만 동결한다면 우리를 향한 혹은 전 세계를 향한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었던 지금까지 우리 외교, 국방 정책을 지금 대통령이 송두리째 뿌리 뽑겠다. 이런 종북적 사고를 가진 분이 이 대통령으로서의 과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럼 포기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우리가 제재를 전 세계적으로 공조해서 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망정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주자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북한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북한이 원하는 발언이다? 북한이 오히려 원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본인들의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 자체를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핵 보유국이라는 그 지위를 갖는 것을 원하는데 북한의 가장 큰 주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의 무게가 전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과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상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적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보고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무언가 아주 큰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신주호 부대변인 이제 그 말씀이시고 이제 박상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국내 정치적인 뭐 혹은 뭐 재판 관련한 사안을 이런 어떤 외교적인 노선에 뭐 적용을 하실 리가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결박함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 뒤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미국에 굉장히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자칫하면 북미 간의 대화가 오갈 때 한국이 좀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자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저희가 이제 주도권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결국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처음부터 100을 요구했을 때 일말의 협상의 진척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어떤 국제 정세와 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것 같은 이런 흐름과 그 외에도 한국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요 관련해서 이동수 대표께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박상민 최고위원은 100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50의 중간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께서는 핵을 10개 갖고 있든 100개 갖고 있든 갖고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그걸 핵보유국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해야 된다.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이제 국제관계 전문가인 서울대학교의 임문영
이문영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그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지금 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지금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지금처럼 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게 저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은 교착 상태가 풀릴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이런 현실론처럼 그냥 예. 뭐 핵을 본인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인정을 하되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이 방향을 바꿔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신조 부대변인. 체제 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상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로 인정을 안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를 인정해주고 거기가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전 세계에 공공연하게 인정을 해준다. 핵보복의 지위를 우리가 승인해줬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대통령이 지금 위헌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국가 원수로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고요. 자, 뭐 관련될 수도 있고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우리 국방력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물론 이제 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주한미군의 필요성 공감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인 부분도 한계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우리 군의 첨단화라든지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이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 군이 좀 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글쎄 오히려 이거는 저는 문제 삼는 쪽에서 안보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거기에만 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동수 대표님 또 북핵을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핵이라는 특수성이 또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상태에서 뭐 자주국방 이거는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추구해야 될 목표고, 맞습니다. 근데 그 시점의 문제고 단계의 문제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취임하던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 내에 뭐 전작권을 갖고 오니 아니면 그건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약간 갑론을박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정리도 했는데 그렇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주국방 이 부분을 굴정적 사고다. 자주국방 아닌 그런 거를 그런 부분이 뭐 대통령으로서 언급할 수 있다. 혹은 이런 거는 조금 더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민감한 거니까 조금 더 이런 표현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예. 이제 국민들의 우려도 어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인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이 국제 비영리 기구 중에 군사력 각국의 이제 군사력을 측정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예. 이 부분 이 이제 기구에서 이 매년 이렇게 이 각국의 어떤 국방력이나 이런 순위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해 이제 5위를 기록을 올해죠. 죄송합니다. 5위를 기록했고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군사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강한 나라라는 건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들, 진보 진영에서 과거부터 주장을 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자주 국방을 강조하다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주한미군 없이 싸울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은 아니지만은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또 북한이 도발하는 걸 좀 막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굴종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북한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자신감의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50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것보다 100만큼의 힘을 발휘해야지 억지력이 더 강해지는 것인데 예. 마치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누가 미군이 없다고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단지 미군의 힘,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영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망언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히 우려스럽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북한 GDP의 1.4배로 우리가 국방비로 쓰고 있고 세계 군사력이 우리가 5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5위라고 하는 게 방금 이동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파이어 파워 거기서 한 내용 같아요. 근데 핵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군사력 5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핵 보유국만 하더라도 유엔 상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스라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핵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군사력이 5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국제 정세 기초도 모르는 아주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공식 기구도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학계에서 인용조차도 되지 않는 그러한 문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문건을 토대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이 저는 굉장히 조금 촌극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좀 그릇된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어찌되었든 강한 국방을 위해서는 한 번에 압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국방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에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전반적인 이동량 많은 편입니다. 또 오후 작업과 사고들은 일찍부터 퇴근 정체로 굳어졌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와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판교 부근과 안양터널, 또 시흥부터 송내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한데 이 송내 부근으로는 1차로 차선 작업의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강원권인 진부 1차로 작업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양지와 4차로에서 작업 중인 광교 터널부터 부곡 사이로, 또 안산과 월곶 일대로 주춤하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서부여 부근 꽉 막힌 정체는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수습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시내는 공학 쪽 올림픽대로 강동대교 부근 2차로에선 고장난 차를, 반대 더 올라가서 행주대교 부근 4차로와 구리 쪽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각각 사고 차량 수습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오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었습니다. 개회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의 노트북에 어떤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붙였겠냐면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이 공장 부분은 김어준 씨를 조금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뭐 정치공작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뭐 민주당을 비난하는 그 유인물 부착하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철거해라.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이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야당 의원들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 목소리, 그 멀리서 마이크 없이 얘기가 있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가 좀 희미하게 나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뺏고 퇴장을 시켜. 와, 지금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목소리 또렷이 들리고 나경원 의원 목소리라는 거는 인지는 되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없는 상태라 해당 내용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발언권 뺏고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 뺐고 퇴장을 시켜. 추미애 위원장님 이게 법사위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막 소란스럽고 오늘도 역시 고성이 오갔고 또 오늘은 특히 나경원 그다음에 조배숙 그다음에 또 누구죠? 송석준 의원인가 이렇게 네. 퇴장을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자 일단 이동주 대표님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법사위 이제 전체 회의 앞두고 이 노트북 이제 회의장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노트북 앞면에다가 뭐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하면서 이제 옆에 또 서영교 의원 사진을 이렇게 좀 실어가지고 부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니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노트북은 국회 공공 기록물이라서 여기다 뭐 정치 구호 붙이고 이런 거는 회의 진행 방해다 이러면서 이제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 직원들이 와서 막 그 유인물을 이제 좀 막 철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소란이 난 거군요. 소란이 났었고 또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좀 한 발 물러났어요. 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유인물 떼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거기에 또 응하지 않고 그냥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의원 퇴장해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국힘에 트집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이제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뭐 피켓 같은 거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뭐 붙이는 거 민주당도 사실 많이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 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띄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좀 퇴장 명령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박성민 최고위원 짧게 해주시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윤석열 오빠. 거기 윤석열 오빠? 이게 나경원 의원.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그 특유의 말투로 얘기했어요. 네. 자, 윤석열 오빠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탄핵을 반대하고 뭐 계엄을 사실상 옹호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뭐 계엄 날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밝혀졌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뭐 차담을 나누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내란을 좀 옹호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오빠 발언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정치가 윤 전 대통령을 그동안 옹호해왔던 정치 아니냐라는 점을 좀 꼬집은 걸로 보이고 윤석열 오빠라는 거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뭐 그렇죠. 오빠라는 그렇죠. 저는 이게 또 추미애 58, 윤석열 60, 나경원 63인데 네, 나이가 이제 법사위원장께서는 더 위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추미애 위원장이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이 뭐 한 몸처럼 이렇게 많이 여겨졌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성의 얘기인데 요 상황 그다음에 오빠 발언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게 이재명 아우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게끔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이 추미애 위원장이 그 추윤 갈등을 통해서 키워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특히 상임위원장 굉장히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호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거를 법사위 회의장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맞은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점심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하겠다.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서영교 의원이고 서영교 의원이 그 법사위 회의장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가짜뉴스가 판을 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라. 송구함을 표명해라. 그렇게 국회 동료 의원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조언이죠. 서영교 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언을 건네려고 한 이 행위를 갖다가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막는다? 이거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녹취가 AI에서 추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영교 의원이 그거를 공개한 유튜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보는 그럼 잘 된 겁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을 질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 신성한 법사위 회의장에서 과거에 그런 식의 확인도 되지 않은 뜬소문을 가지고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더 공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원초적 책임은 서영교 의원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이 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갔어야지 맞는 건데 여기서 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한 나경원 의원의 입을 막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제가 이동수 대표께만 드릴게요. 네.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이 뭐 서영교, 부승찬 얘기했는데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제기한 부승찬 의원이 무슨 얘기했냐면 뭐 KBS 기자 통화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본데 제보자 총 2명이고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자, 뭐 고발해서 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 이게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인데 자, 만약에 이 정도 되면 누구든 거짓말하는 쪽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승찬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게 일단 제보가 2번이 들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네. 일단 1차 제보자는 자기가 이제 서영교 의원이랑 같이 들었는데 이분은 뭐 누구나 알만한 뭐 고위 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2차 제보자는 그냥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종합해 보면 어떤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부승찬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이 책임을 져야겠지만은 부승찬 의원은 이게 지금 뭐 국회 이제에서 한 이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김의겸 현 이제 새만금 청장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져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8천만 원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받았었는데 형사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 만약에 진짜로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은 그냥 국회 안에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의 일요일인가요? 모였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자, 요거는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일단 네. 질문 하나는 짧게. 여튼 뭐 어떻게 평가됩니까? 잘 이렇게 성공한 대회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목표 그 현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목표가 예. 원래 5만 명이었는데 어제 추정을 해보니까 7만 분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정당에서 목표로 한 그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장애 집회할 적에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거든요. 자, 명수는 그렇다고 네. 치고 메시지는 잘 좀 전달된 것 같다? 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사법부 겁박 그리고 그것을 통한 독재 국가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막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박성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창 바빠지는 국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근데 네. 벌써 정부 초기에 벌써 뭐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당내 내란과 관련해서 뭐 연루된 자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윤 전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과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한 유착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오로지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보수 세력을 과연 건강하게 국민들이 바라보실까. 오히려 이번 집회를 계기로 네. 아스팔트 우파와 적극적으로 결탁하면서 극우 보수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는 대변인끼리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이거든요. 저 원내대표와 일한 사람은 원내대변인이 있고 대변인은 당대표의 대변인입니다. 근데 요즘은 당대표끼리 싸워요. 막 직접 서로 막 언사를 주고받습니다. 뭐 한쪽이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 무슨 뭐 똘마니 이러니까 한쪽이 뭐 오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강대강 대치 이런 그 대표들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언어로 직접
아주 원색적인 언어로 부딪히는 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저는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좀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네. 이번에도 논란이 된 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외 투정이다. 그냥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아니냐 당신들이야말로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1대1로 맞붙으면은 뭐 인지도로 보나 아니면 당원 수로 보나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짜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그냥 무작정 공격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 대표 좀 도와서 한미 회담이나 이런 거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다라고 막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뭐 명청 뭐 갈등이니 뭐였죠 또 그 이제 아무튼 이 병청 갈등이었나요? 이렇게 좀 여당 내에서 내분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이용해봐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신주 부대변인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들었죠? 네네. 예. 아이고 좀 이게 진행하다 보면 말씀을 여쭤봤는지 가끔 깜빡깜빡하는데 관련되는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지금 이동수 대표께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렇게 잘 이제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어제 장애 집회한 것도 그렇고 제일 크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은 거는 사법부를 민주당이 여당이 어떻게 대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 뭐 사법개혁 부분 뭐 검찰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냐 이런 그 비판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장동 재판 등 결국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뒤집게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권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진상 공소 취소 대법원은 김용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배임죄를 본래는 뭐 노란봉투법도 있고 상법 개정안도 있으니까 배임죄 이런 걸로써 약간 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줄 알았는데 모든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경기도 버카 유용 사건 업무상 배임죄 혐의 이게 없어지면 면소가 된다. 일단 이거는 신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죄가 나온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선고해라 대법원을 압박하고 그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또 요구했고 근데 사퇴 요구하는 게 먹히지 않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선동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저는 의문이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형사적으로 이 배임죄를 자칫 잘못하면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조차 지금 없애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 저열한 정치 공작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예요. 결국에 민주당이 나중에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걸 바라봐야지 단기적으로 본인들의 그 권력만 갖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해서 이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을 야권에서는 합니다. 근데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에서 이제 형법상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는 분명하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로만 마치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라는 말씀은 이전부터 해왔고 경제단체들도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에 수반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라 보고 형법상의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삭제되는 게 확정도 아니고 설령 삭제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체 입법을 하자라는 대안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배임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께는
저 정진상 공소 취소 주장, 김용 사건 무죄 취지 뭐 파기환송 주장 이런 거. 그다음에 이화영 지금 뭐 연어하고 소주로 과연 어른들이 저기 이 술자리 회유 사건. 그건 예.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게 할 일이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진술을 바꿨다.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어느 쪽에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판단도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거 비판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잖아요. 전현희 의원 말은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 증언을 바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남욱의 어떤 증언을 핵심 증거로 삼았던 이 수사는 뭐 좀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좀 전에 저희가 다뤘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뭐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회동 의혹도 사실은 증언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당도 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술자리 회유 사건 전 솔직히 처음 이거 나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 법무부가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 간의 어떤 의견이 좀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술자리 회유 의혹도 지켜볼 문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희원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괜찮아요입니다.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할 때도,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돌볼 때도 언제나 조용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희원이. 하지만 이런 희원이도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공원 청소를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 그때만큼은 희원이의 가슴도 한없이 속상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알기에 새 옷이나 학용품 하나에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는 희원이.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갓난쟁이 손녀를 품어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현실이지만 희원이는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예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희원이네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초분인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18도, 대구 17도로 오늘만큼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모레 수요일 오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낮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는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제주도, 모레부터는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이 비핵화의 임시 조치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임시 조치로서 동결에 합의할 경우 동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해 모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호한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오는 25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래 김 여사가 뇌물 관련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고용 둔화와 경기 하방 위험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금리 인하의 의미와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진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일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올 들어선 처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기 시작한 거 2024년 하반기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정확히 1년 전이네요. 작년 9월에 네네.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코로나 때 온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렸고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면서 작년 9월부터 3번 연속으로 내렸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계속 내리지 않고 동결하다가 이번에 9월에 처음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지난 9개월 동안 이제 세계 경제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다루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 관세 정책이죠. 네네. 그런 정책의 효과를
좀 기다리고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조금 이해하면서 정책 방향을 다시 완화 과정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기준금리 내림폭, 뭐 낙폭이라 그래야 되나? 내림폭을 0.25%포인트 그렇게 내렸는데 당초에 뭐 사실 0.25%를 예상한 사람도 많았지만 여튼 일각에서는 이른바 B컷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뭐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측근이라 그럴까요? 신임 이사 스티븐 미란 이런 부분은 0.5%포인트 인하 이제 주장하기도 했는데 연준이 이 시점에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인하 그렇게 한 이유가 또 뭘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좀 9월부터 3번 연속으로 내렸는데 그때 첫 번째인 9월에는 사실 0.5%포인트 B컷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은 이제 0.25%포인트였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사정이 다른 게 그때보다는 그 경제에 대한 압력이 작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월요일 날 연준에 들어왔습니다. 선서를 하고요. 네. 그 대통령이 그 임명 혹은 그 노미네이트한 건 좀 됐지만 들어온 지는 지금 방금 들어왔다 이거죠? 네, 월요일 날 취임 선서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연준 역사상 그렇게 빨리 상원에서 인준한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기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기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런 게? 그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리고 뭐 실제로 양쪽 뭐 당끼리 약간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벨상 수상자인데도 안 된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큰데 지금은 이제 행정부와 의회를 공화당이 그 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월요일 날 해서 화요일 날 바로 보통 하면은 한 몇 주 동안은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법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급하고 0.5%를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작게 하면서 사실은 다른 2명의 위원들이 6주 전에는 7주죠. 7주 전에는 반대표를 던져서 그때는 금리 동결을 내리자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2명도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결국은 반대를 한 거로 결론이 났었죠. 그 얘기는 0.5%에 대한 의견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연준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0.25%의 12명의 투표권자 중 11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진일 교수님이 스티븐 마이런 하는데 이 역시 발음이 다르다. 제가 이런 생각도 잠시 했고요.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지지난주에 일본에 주말에 학회를 갔다가요. 그러시군요. 거기에 연준에서 온 그 한국 이코노미스트 한 명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연준에서 마이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레이건처럼 그러니까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튼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때 마이런가. 그리고 저기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연준에서 근무하셨었나요, 교수님? 네. 2번 근무했고요. 그래요. 그게 언제였죠? 처음에는 96년부터 98년까지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연준에서 겪었고요. 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10년 혹은 11년까지 일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에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2016년부터 2019년 초까지 있었는데 여튼 워싱턴에 2번을 근무하셨는데 두 번째는 되게 길게 계셨고 두 번째는 한 7, 8년 있었고요. 그다음에도 계속 방학 때마다는 가고 있습니다. 코어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에서 근무하셔서 교수님께서 연준 기준금리 결정 메커니즘 같은 거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향후
연준이 이제 이랬어요. 연말까지 추가로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뭐 3.6%로 제시한다 아마 이런 워딩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유추해 보니까 한 2번은 인하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게 뭐 어떤 변수가 작용돼서 집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제가 12명이 투표를 한다 그러는데 회의에는 19명이 참석해서요. 네. 그 19명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국민소득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그리고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는 연준에서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소위 점도표라고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이자율에서는 19명이 준 숫자를 다 점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19개가 있어서 그 11명의 위원들이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어디에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 중간에 아주 급격하게 예상 못한 변수가 돌출되지 않는 한 거의 이대로 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19명의 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보면 2번 추가적으로 내린다가 9명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내린다는 1명. 아까 말씀하신 스티브 마이런인 게 이제 누구나 말은 안 하지만 다 아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9명은 그거보다 이자율을 덜 내린 쪽에 그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번째, 11명 중에 딱 중앙값 10번째는 2번이지만 9명은 2번보다 덜 내린다. 한 명은 심지어 거꾸로 한 번 올린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안 내렸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지금 연준 내에서 불확실성이 심한데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수십 년 만에 혹은 거의 10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이해가 다르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 가본 길을 가니까 다들 이제 서로 간에 해석도 다르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뭐 일종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이게 많이 해본 거는 누구나 똑같지만 처음 가보는 길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명이 서로 지금 다른 상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미 연준의 금리 뭐 인하 인상 그 메커니즘 자세히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정작 궁금한 건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우리 국민 삶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직후에 미국 증시 뭐 금리 인하를 뭐 반기면서 단기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교수님, 미국 금리 인하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 주식 시장에 기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항상 경제학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리면서 유동성이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동성이 확대되다 보면 돈이 외국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나라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유동성 확대 기대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에도 돈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한미 간 금리차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전에 다시 말해서 2%포인트였단 얘기인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 역대 최대였던 것도 같고요. 여하튼 이 정도 금리차 이게 역대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겁니까? 일단 금리차의 차이의 방향이
네. 만약에 두 나라가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50%로 해서 네. 금리차가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가 반반이 되겠죠. 예. 네, 근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보면 예. 일반적으로 한국 금리가 더 높은 적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이 더 높은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부호가 반대가 된 거죠, 사실은.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할 때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조금 이자를 더 줍니다.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미국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자율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냐? 그렇지는 않고 영원히 가면 돈이 다 미국으로 갈 테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1.75% 포인트라는 게 평소보다는 부호가 반대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여야지 일반적인 상황인데 플러스고 굉장히 사이즈도 1.75%라고 생각하면 이게 1년 이자율이니까 연율이니까요. 제가 정기예금 하는데 어디가 1.75%더 준다? 그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다. 근데 이게 유지되는 거 왜 그러냐?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른바 상당히 단기적이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도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수치도 상당히 그 자체로서도 큰 편이다. 그 차이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한미 금리 차가 결국은 이제 줄어들 걸로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한국은행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최근에 이제 박종우 하는 부총재보 얘기를 보니까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외환시장 변동성만 완화된다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이제 통화정책 볼 여력이 커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 부총재보가 얘기하는 국내 여건이라는 건 어떤 걸 가리키는지 또 이제 다음 달에 23일인가요?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있던데 하느니 여기서는 진짜로 인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그냥 두세 개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시장 정책 보고서 브리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내릴 여력이 커지죠. 근데 여력이란 말을 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미국에 많이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시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총재님도 그렇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상식이고 다 아는 거니까 그거를 애써 부인한다고 해도 감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미국 정책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면 보통은 총재님은 그 부총리랑 같이 하는 FO회의 가시고 부총재가 행내 회의를 주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총재님이 IMF에서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걸로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 보시면 부총재가 FO회의 가고 박정호 부총재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워딩이 국내에 집중할 여력이 커졌다라고 할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목요일 날. 그때 이제 들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국내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금리차 때문에 돈이 여차하면 빠져나갈까 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이제는 내리는구나 그러고 빠져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미국이 한 클릭 내렸으니까 우리도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노동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조금
좀 낮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최근에 재정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금리도 도와져서 서로 마중물 역할을 하면 되게 좋은데 걱정은 국내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있는 금융 안정에 대한 걱정. 외환은 좀 덜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나면 결국은 국내 금융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죠.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워낙 뭐 사이즈도 크지만 국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서 혹은 내리는 바람에 부동산이 겨우 잡힐 만한 게 다시 올라간다면 그런 걱정도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쪼개서 질문을 한 번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들도 보니까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거를 기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사도 전문가들 인용해서 이제 나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성장이라든지 경기 진작이라든지 자 위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통화 완화는 필요하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런 완화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혹시라도 불을 지를까 하는 걱정. 근데 그 걱정은 항상 있는데 지금이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요. 사실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아주 많이 올라갈 때까지는 국민들이 별로 뭐라고 안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은 웬만큼 올라가면 그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꽤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언론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뭐 다 맞는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그 둘 간의 미스매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할 텐데 10월 말까지 딱 보니까 딱 한 달 뒤에요. 심각하게 맞습니다. 고려를 할 텐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을 또 면밀히 살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느니 이거 생각보다 이거 만약에 인하를 하면은 이거 조금 심각하겠는데 하면은 뭐 그 타이밍을 한 번 더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 물론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국이 내렸으니까 아무리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내렸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금통위랑 10월 23일까지가 8주라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보통 6주나 7주인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8주라는 오랜 기간인데 추석 연휴에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물론 경제 활동은 없지만 뭐 집 찾는 사람도 많이 그때 하잖아요. 연휴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느냐고 하는 것이 그 심리, 그 추석 심리라는 게 물론 정치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이 되게 중요시하지만 경제에서도 그 추석 때 분위기, 그러니까 경기는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은 너무 과열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실 때 뭐 언론 같은 데서 부동산 그 부분에 되게 막 주목해가지고 더 민감하게 이렇게 기사도 쓰고 지적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정책 당국도 그거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또 부동산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동의하고요. 단순히 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들은 소유가 그렇게 아주 불균등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만큼 소유의 불평등이 심한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를 때 차이도 크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은 또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준금리 결정에 뭐 한은이 고려할 우리가 뭐 물가라든지 그 결국은 부동산 값도 이제 물가인데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이 뭐 차이 좀 많이 나게 뭐 두 번째로 언급해 주셨고 딴 것들도 또 조금 보는 게 있나요? 이런 것들 말고 지표로서. 딴 거는 물론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추석 때 이제 경기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풀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 많이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새로 풀리는 돈이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또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연 평소 같으면 안 썼을 때에 가는지 아니면 어차피 써야 될 때 가는지 그 앞부분 즉 안 썼을 때 가면 경기에 대한 효과가 큰 거고요. 어차피 써야 될 때 가면 효과는 작은 거죠. 없어도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 차이를 아는 게 경기에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정말 큰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죠. 그렇죠. 그 앞에서도 그 조금 2부 동안 하신 그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미국과의 3,500불이요. 그거는 뭐 너무나 큰 망치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는 뭐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문제이고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뭐 정부와 이런 협조는 받겠지만, 그건 이제 받아들이고 너무 큰 샥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샥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약간 작고 매일매일 나오는 혹은 매주일마다 나오는 주택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이게 사람들이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또 대출금리도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당장 즉각적인 이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둘 간에 왜 이렇게 미스매치라 그럴까? 금방 연관이 안 된지 이 불만인 분들이 많아요. 많죠. 뭐 저도 뭐 돈 빌릴 때 항상 그런 생각 하는데요. 왜냐면 기준금리는 굉장히 짧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6주 동안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것이냐고 6주 후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출 금리가 만약에 30년 금리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이 1년에 그 8번씩이 있으니까 240번의 결정의 평균이 30년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결정하는 게 앞으로 239번의 결정과 상관은 있지만 앞으로 239번 동안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 30년짜리 대출 금리는 아주 민감하게 1대1로 변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 걱정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까지 쭉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청취자들이 어떤 점을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어떤 모멘텀을 이렇게 주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짧게 정리해 주세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인플레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그중에 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주택 시장이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정 정책의 역할,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계속 봐야 될 거는 뭐 외국의 이야기지만 연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거는 너무나 큰 이슈니까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김진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국민 90%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네, 1차와는 좀 다른데요.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요.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고요.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으로 보정을 하고 맞벌이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지급 수단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ARS를 이용하거나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친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네. 1차 때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2차 맞습니다. 때는 이거 나 받을까 말까? 이게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9시부터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은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하나 등 9개 주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콜센터, ARS를 통해 조회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내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신청 초기인 이번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가 운영이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할 수 있고요. 주말에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확인이 가능해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2차 쿠폰이 1차 쿠폰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이게 지난달 지급된 1차 쿠폰 때와 달리 대상이 더 넓다? 그다음에 사용처가 더 다양해졌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좀 금액은 줄었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5,005만 명이 신청을 했고 지급액이 9조 원에 달하는데 개인당 최대 지급 금액은 45만 원이었거든요.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지만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군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에서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곳도 사용처로 포함이 됐습니다. 좀 공익적인 목표를 고려한 조치인데요.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난 12일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9%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5,008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급 금액도 9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정부는 2차 쿠폰도 비슷한 수준의 높은 신청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사용처 확대와 제도 보완으로 좀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배우 전지현 씨가 극중 대사 때문에 중국 안에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기에 이렇게 중국이 끓고 있어요? 네, 전지현 씨가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이번 논란이 전지현이 극중에 맡은 유엔 대사 문주의 대사에서 좀 비롯이 됐습니다. 유엔 대사 역? 네, 역에서 맡았는데요. 그 네 번째 편에서 문주는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영화인데?
그렇죠. 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네. 예. 근데 이걸 보고 중국 누리꾼들이 이 장면을 온라인에 퍼뜨리면서 중국을 모욕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중국은 전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만약 중국이 정말 전쟁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여기서 드라마를 찍을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대사가 극중 우리나라를 둘러싼 긴장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누리꾼들이 이제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인데요. 중국 현지 언론도 한국의 여신으로 불리는 전지현이 드라마 속 대사로 중국을 모욕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에 네.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좀 작품의 맥락과 무관하게 특정 대사가 중국을 좀 전쟁 국가로 묘사했다라는 해석이 확대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이 뭐 이렇게 한 거니까 그게 뭐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여하튼 영화 대사에까지 막 발끈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과연 어떨지. 근데 중국 누리꾼들은 이 대사뿐만 아니라요. 어떤 장면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문제 삼았어요? 네. 뭐 지적이 이게 특정 대사에만 그친 게 아닌데요. 드라마의 여러 장면이 중국 누리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먼저 홍콩에서 촬영된 판자촌 장면이 극중 중국 도시 다롄으로 설정된 것이 문제로 지목이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중국 도시를 의도적으로 낙후되고 추하게 표현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별 문양의 카페 뒤에 인물들이 앉아있는 장면을 두고 중국 국기인 오성기를 모욕했다라는 해석도 등장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주인공 문주가 중국 고대 시인 200의 식구를 읊는 장면에서 발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해당 대사의 자막과 발음을 반복 재생하면서 중국 문화를 깎아내린 것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극중의 설정과 뭐 대사, 연출 하나하나가 지금 중국 누리꾼들의 과민한 반응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말 과민하네요. 근데 이렇게 중국 누리꾼들이 발끈한 게 제 생각입니다만 전지현 씨 영향력을 반면에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걱정도 들어요. 뭐냐면 전지현 씨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한데 자칫 이번 논란으로 현지 활동이 좀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지금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전지현 씨가 지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이게 중국에서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 한류 여신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 팬층이 두텁고 뭐 화장품, 명품 시계 등 다양한 광고 모델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신작이 혐중 논란에 휘말리면서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건데요. 홍콩의 성도일보는 많은 누리꾼이 전지현이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악플을 시작하면서 일부 광고 게시가 중단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화장품 브랜드와 시계 광고가 중단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불매운동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고 이게 광고주들이 민감한 여론을 고려해 전지현 씨와의 협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지현 씨 입장에선 한류 스타로서 중국 시장이 좀 중요한 무대였던 만큼 좀 이번 논란이 단순 구설을 넘어서 상업적인 기회 축소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지현 씨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이런 누리꾼들의 어떤 그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중 포화를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판결 내용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관리 업무 담당하던 직원이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3년 전인데 사인을 보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 근데 법원이 최근에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경위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년 전 7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국내 한 대기업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네. 사망 직전까지 A씨는 사흘 연속으로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A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족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업무상재해로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과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A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면서 현지 직원들과 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또 사망 직후인 같은 해 8월 장기 멕시코 출장도 예정돼 있었는데 문제의 회식에는 A 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들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식사 비용은 개인 카드와 현지 직원들의 카드로 나눠 결제됐는데 공단은 이걸 사적 모임의 근거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은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고 해서 업무상 연관성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앞선 회식들과의 연관성도 고려됐다 이제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정이 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 참석했던 점을 좀 주목했는데요. 네. 처음과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들과의 자리였고 비용도 회사 경비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분명히 관련된 회식이었다는 거였고요. 이어진 세 번째 회식 역시 업무 파트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법원은 앞선 두 차례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으로 술을 마신 점이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고 결국 앞선 회식들이 복합적으로 A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잠깐 전해드린 내용인데 피해금 1,050원,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아시다시피 이게 피해금 1,050원이란 희대의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이게 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얼마가 갈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2심의 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갈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1심 증인신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한 건데요. 1심 증언 당시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가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지만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적은 없다라고 답해서 좀 다소 애매한 증언이 남았는데 변호인은 이 진술이 불똥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성격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A 씨와 함께 일한 직원들, 탁송기사들 모두 관행적으로 과자를 갖다 먹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사무실 사정을 잘 아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 증인을 부른 겁니다. 변호인은 증언 요청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했는데요.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모두 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 달 30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속보는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하면 이제 대답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는 쌀밥, 다른 하나 커피입니다. 자, 네. 근데 이 두 가지 품목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해요. 먼저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요. 네. 보통 20kg짜리 이제는 쌀이 한 6만 원이면은 이제 저항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62,900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낸 거죠. 이게 이번 연도 1월 달에 가보면 20kg짜리가 일단 5만 3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1년 사이에 23%나 사실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쌀값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쌀값 오르면 외식 가격 상승에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죠.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좀 이렇게
도심지 중심지로 오시면은 네. 이제 공깃밥 하나에 2,000원 이렇게 붙여지는 곳을 이제 보실 겁니다. 공깃밥 1,000원 아니에요? 1,000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원이었는데 그건 오랜 우리 관행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관행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2,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놀라실 텐데 점점 더 이런 곳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외식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마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 외식 물가에도 충분히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엔 서비스로도 줬는데 섭섭하네요. 자, 한국인들 쌀밥 먹는 양 줄었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쌀값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얘기하죠. 밖에서 먹는 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먹는 밥이 있고요. 네. 밖에서 먹는 밥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밖에서 먹는 밥들은 가공용 쌀로 보통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김밥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가공용 쌀 수요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 최근에 이제 K밥 데몬 헌터스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은 김밥을 통으로 한 채 먹는 그런 예.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김밥 유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김밥은요 가공용 쌀로 많이 이제는 만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많이 드시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햇밥 같은 거를 많이 네.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공용 쌀로 대부분 만드는데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쌀가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쌀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공 업체들에서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그럼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없다 보니까 가공용 쌀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시중에 나가서 그냥 일반 쌀을 또 사오게 되거든요. 그래요. 가격을 또 밀어 올리게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쌀 가격이 또 이렇게 오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정부의 수요 실패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또한 농가들 소득 보존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수매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이제 사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쌀값을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샀어요. 또 작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수요보다 한 4배 가까운 물량을 이제 사들이면서 정작 시중에는 지금 쌀이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역설적인데 뭐 쌀은 넘친다던데 왜 이렇게 쌀값이 오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쌀도 비싸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참 동안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막 그 무거운 쌀을 맞습니다. 들고 가서 네. 저분들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되게 이상했는데 네. 약간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너무 많이 비축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쌀을 풀고 있다고 해요. 네. 8월 말에 3만 톤 풀었고 9월 들어서 2만 5천 톤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일단 10월부터 이제 햅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쌀값에 이제 안정이 되는 거고. 근데 실제 이제는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가 수매를 통해서 걷었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쌀값 그러니까요. 조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뭐 시장에서는 이 가공용 쌀을 꾸준하게 이제 공급을 해야지만 이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용 쌀 소비가요. 2033년 되면 이게 100만 톤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요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는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이 수요를 못 받쳐주다 보니까 쌀값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공용 쌀에 대한 공급 대책 이런 것도 지금 나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약간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이제 쌀값 농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쌀 수급을 봤을 때 농가들이 어때 돈을 버느냐 딱 수매할 때 지금 상황인 거 딱. 예. 지금 만약에 쌀값이 내려가면 농가들이 사실상 좀 수익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요쯤에 이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막 10월 이렇게 되는 데가 대목이군요. 네, 지금 대목이거든요. 예. 지금 쌀값을 낮추게 되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소득 보전 측면에서 소득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한창 높을 때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아마 초순 되면 햇살 나오면서 그때는 사실상 이제는 수매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 수매하는 네. 시점까지는 좀 어느 일정 부분 가격을 유지해서 농민들 소득 보전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 중순 넘어가면서 조금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쌀 얘기는 한 그 정도까지 하고 자 우리가 아까 두 번째 거는
커피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커피값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요 이달 초 이후에 약 50%나 원두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 다 반영되진 않았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역대 많이 오른 게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원두 가격 너무 올라서 커피 가격 많이 오른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정도 육박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국제 원두 가격 그러니까 커피값이 오른 이유 국제 원두 가격 몇 가지가 있죠. 왜 오릅니까? 커피값? 일단 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기상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관세 이슈도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붙이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미국이 넘어가는 거 50%거든요. 원도 50% 관세에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관세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물건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두 가격이 이런 게 고스란히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높죠.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원두 가격은 면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또 원두 가격이 폭락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게 지금 커피 시장도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가.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커피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말들이 많다 보니까 면세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관세 이슈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마 원두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3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현지 원두 가격, 그다음에 기후 변화, 미국 관세 영향 이게 아주 커 보이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좀 트럼프 말이 사실이면은 좀 값이 내릴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커피값 상승 우리가 하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커피가 이제 우리가 일상의 품목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말 한 집 건너 거의 커피 가격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값 상승이 당장 우리 지갑 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가 커피값 이렇게 오르는 거 문제 있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선물 가격에서 원두 가격 얘기한 거고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가격은 어떠냐라고 본다 그러면 유통 구조가 좀 있나요? 네, 커피 물가가요.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현재가 그러니까 8월 기준입니다. 이때가 이제 5.6%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거든요. 3배 이상 더 높아요. 그러니까 커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커피 가격이 이 얘기는 이제는 원두 가격 얘기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먹는 이렇게 실제로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높냐 이거죠 도대체. 근데 이제는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전체 이런 커피 가격 높아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두 가격은 5% 내도 안 된다 가격에. 이거는 이제는 소비자 단체 얘기예요. 약간 대선 때 공방을 지금 맞습니다. 것 같은데 여하튼 소비자 단체 얘기예요. 네네. 소비자 단체에서는 지금 보니까 원두 가격을 봤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야 111원이 되더라.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투샷이 들어가니까 전체 4,700원인데 투샷 아메리카노가 222원이 사실 원두 가격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너무 폭리차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는 소비자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업체에서는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거기에 원두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마케팅비도 들어가고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다음에 뭐 건물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가 나오면서 거기다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가격 관세의 영향도 있다. 네, 그런 거겠죠. 기상유가 높아져서 원두 가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커피 가격은 점점 높아져서 소비자들이 약간 부담되는 가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별다방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들 그 주요 프랜차이즈들 실적은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즐겨 마시는 금융시장 보는 거. 즐겨 마시는 대표 브랜드들이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S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3조로 이제 돌파를 했고요. 전년 대비 36%나 늘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가 커피 굉장히 유명한데 저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또 커피 브랜드 4년 평균 72%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괜찮고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예인 또 광고 모델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선 소비자 단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비용만 많이 되고 소비자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뭐 업체 안에서도 사실상 뭐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커피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소소한 행복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조금 비싸요. 예,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 3배 정도 오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아마 커피 업체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는 아시잖아요. 빵값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커피 논란이 이제 이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막 여러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게 시장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비자단체 문제 제기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서 이제 쌀값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개입을 해왔잖아요. 커피값도 물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될 수 있다. 그래요? 이미 사례가 과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관리 대상에 이제는 지금 정부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이제 가격 체감도라는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뭐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이제 체크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은 정부 들어와서 이제 생활 물가, 민생 물가를 지켜보겠다 하면서 지금 물가 대책 TF 여당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커피, 외식 물가 요거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겠지만 또 이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커피값 논란이 좀 있었었어요. 그 이슈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슈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커피값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원두 가격이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켜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업체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는 나와요. 이게 인건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커피값을 싸게 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합리적인 아마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앞서 저희가 언급한 쌀값, 커피값 상승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끝곡으로는 가격표라는 뜻이죠.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